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인재상 시험 대비 전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정원 공식 입장은 아니고 19년 동안 제가 국정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험 관련 설명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얻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시드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전략적 메모리, 총성 없는 정보전쟁,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탐정 가이드북,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문화 4.0, 위대한 직장 찾기, 드론학 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책들을 쓰고 강연 다니면서 이런저런 기업 컨설팅도 좀 오래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국세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경찰청 이런데 기업 보안 전략, 첨단 기업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마사회 이런 기업들의 기업 정보 전략, 보안 정책, 생산성 본부라든지 군부대에서 산업 보안이라든지 정보 관리, 대학생을 위한 전략적 메모 기술, 직업 선택과 미래, 각 군부대, 또 이런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청의 드론에 관련된 이런 강의들, 방문각이라든지 남부행정고시, 법학원, 이런 데서 국가정보학, 국정원 논술, NIT, 이런 강의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이런 데 정보 전략이라든지 전략 정보 시스템, 일본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기업 문화, 그다음에 드론, 경영 자문,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한 20년 이상 했고요. 칼럼이라든지 인터뷰도 다양한 신문사라든지 이런데 지방자치평가라든지 K-세프티 문화운동이라든지 윤리경영, ESG 경영, 이런 것들의 기업 문화, 이런 데서 다양하게 칼럼도 기고하고 방송도 출연하고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해외 언론에도 많이 좀 소개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보를 다루는 정보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한 35년 정도 정보 관련 일을 정보 전문가로 살아왔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거의 자기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젊은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가서 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다양한 지식들 좀 쌓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국정원의 조직 구조, 미션과 비전, 인재상, 그다음에 시험의 일정들이라든지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시험에 쳐야 될 NIT 구성과 공부 방법들, 논술 준비 전략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대비 강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은 기능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은 국정원 목표 중심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국정원은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기조실장, 그래서 이런 네 사람을 빅4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은 예산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조실장이고요. 1차장은 해외 정보,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과학 사이버,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영상 정보라든지 신호 정보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3차장입니다. 뭐 이 비율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산이나 인력이 아마 이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지금은 우리 주적이니까 북한에 관련된 조직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활동가, 방첩 활동가, 비밀 공작 활동, 뭐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밀 공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돈도 들고 쉽지도 않습니다. 또 인력을 양성하기도 어렵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비밀 공작을 수행할 만큼의 그런 어떤 에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 운반 수단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현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언어 능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밀 공작은 아주 좀 최소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정보 활동이라든지 방첩 활동을 주로 하는데 정보 활동 부분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정보나 해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이런 영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능 중심적이다, 뭐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북한 해외 과학 사이버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수집 부서가 있고 분석 부서가 있고, 또 여기에 수집 부서가 있고 여기에 분석 부서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똑같이 수집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집국이 있고 분석국이 있고, 여기에 뭡니까 우리처럼 해외, 북한 뭡니까 예를 들면 과학 사이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능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한 부분에서 해 1차장 밑에서 수집과 분석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뭡니까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집을 잘못해도 감싸줄 수도 있고, 분석이 잘못돼도 서로 감싸줄 수 있다든지 자기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으면은 수집은 명확하게 여기 책임지고 분석은 여기서 책임지면은 서로가 담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지 또 문제점은 뭡니까? 양쪽에서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야 수집과 좀 와봐, 분석과 좀 와봐, 야 임마 누가 잘못했어, 야 서로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게 담합을 하거나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두 영역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7년 CIA가 만들어질 때부터 기능 중심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꾸민 거죠. 근데 우리는 국가 규모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자기 한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뭐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CIA는 기능 중심적인데 한국은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죠. 국가안전보장. 어쨌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정보기관들이 뭐 국가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초인류 정보기관이 비전이고요. 애국심, 탁월함, 책임, 헌신, 자부심, 창의성,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뭡니까? 당신 우리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했느냐? 나중에 면접에 이제 이게 뭐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면접에 가서는 많은 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정원이 지향하는 가치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면접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 글로벌 선제적, 예측, 능동적 대응의 안보 수호자다. 핵심과 해법으로 성과를 창출한다. 끝없이 도전하는 프로 요원이 되자. 뭐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면접에 가서 이런 부분들 심층적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인재상입니다. 뭐 최고를 넘어 더 큰 세계를 향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애국심 있느냐? 이러면은 저 애국심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가 당신이 애국심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왜 그런 경험을 느꼈느냐? 그래서 애국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면접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 당신이 헌신한 경험들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일을 완수하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뭐 책임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감 있다고 하겠죠, 면접에서는. 그러면 책임감을 구현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내가 해외 정보를 지원했는지, 북한 정보를 지원했는지, 안대방을 지원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뭡니까? 내가 해외 정보를 지원하면 내가 뭔가 타겟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타겟 국가가. 그죠? 타겟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북한에 내가 지원했다. 북한 정보를 지원했으면 북한에 대한 정보의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통일이 왜 필요한지, 북한의 지금 실상이 뭔지, 북한의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뭔지,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보, 대테러, 방첩에, 안보 수사, 대테러, 방첩에 지원했다면은 안보에 내가 포커싱을 할 것인지, 대테러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 방첩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안보 수사에 대하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첩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든지 활동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대테러라 얘기하면은 그 테러의 양상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테러 단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방첩이면은 소극적 방첩과 적극적 방첩이라는 방첩의 종류라든지, 그래서 뭐 그 방첩의 종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심들을 갖고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대에서 군사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첩을 지원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 과학기술이니까 그 부분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제가 뭐 멋있어서 한번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면 그 면접에서 100%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감각. 일단 보안의식을 얘기하면은 저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보안의식이 아주 투철한 건데, 그럼 당신이 보안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을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가짜로 가다 놓고 고문을 해서 진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거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거짓말 테스트긴 나중에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 보안의식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보안의식이 있다는 것을 뭐 어떤 행태든 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군대에서 어떤 비밀을 다루면서 이러이러한 제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감각입니다. 정보감각.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 학원도 찾아오시는 것도 노량진역에서 꼬불꼬불 이 수많은 골목들을 거쳐가지고 한 번만에 찾아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 지도 한 번 보고 머릿속에 딱 이어와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저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이 골목을 여기서 꺾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오다가 가게가 몇 개 있었죠? 몇 사람을 만났죠? 오면서 노량진역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몇 사람을 만났습니까? 지나쳐 왔습니까? 30명 정도 지나쳐 왔습니까? 네, 그 사람들 몽타주를 그릴 수 있나요? 지나오는 가게들이 몇 개였습니까? 햄버거가 커피숍이 몇 개 정도 있었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정보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노량진역에서 지금 시간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일반인들 비율이 어느 정도고 왜 그런 사람들이 비율이 달라졌는지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캐치해내는 거죠. 정보 감각이라는 것은 왜 이 지역은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서 음식점이 많은가? 왜 커피숍이 브랜드 커피숍은 하나도 없죠, 그죠? 스타벅스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조그마한 그 비브랜드 그런 커피숍이 있는 거죠. 왜 학생들이 그 가격에 민감하니까 브랜드 커피숍들이 비싼 거는 잘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도 분석하고 이런 게 정보 감각이거든요. 정보 감각. 근데 이걸 뭐 자기가 사실은 뭐 정보 감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정보 감각이 있는 뭐 그런 어떤 작은 사소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고 자기가 빠르게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그 관찰하고 이런 내용들을 빨리 복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 감각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아주 체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일정하게 개발되기도 하고 또 뭐 일정하게는 타고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전한 사고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소양, 자신감. 사실 정보기관이 많은 부분들이 거의 휴민트거든요. 인간정보라는 거죠, 인간정보. 인간정보를 뽑는 방법이 대다수는 뭡니까? 사실은 대화잖아요. 대화와 설득. 그죠? 그 나라 사람들 보고 뭐예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간첩한테 타국의 정보기관의 요원한테 넘긴다는 것은 간첩행위거든요. 간첩행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잘 꼬셔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간첩행위를 하면서도 간첩행위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또 대화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야, 너 미안하지만은 너 나라에 저 핵무기 있는지 좀 얘기해 봐라. 그 얘기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북한 사람을 만난다 한더라도 핵무기 어디 숨겼는지 좀 얘기해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다가 요즘 먹고 살만하냐? 요즘 뭘 좋아하냐? 애 키우기 힘드냐? 북한에는 애들이 뭐 사춘기 없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서술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라든지 결혼했는지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멀쩡한데 보고 야 당신 애 요즘 잘 크냐? 야 임마 나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애 결혼 한 번도 한 적도 없어.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결혼하면 사람들이 100% 거의 한 99%는 반지 끼고 다녔거든요. 나 결혼한 사람이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를 꼬시지 말아라. 이런 표시였거든요. 근데 90년대 지나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신혼 때 잠깐 끼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그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내가 캐쳐내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신뢰를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면접에 관련되어 있다. 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좀 설명이 돼 있어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죠. 국정원에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행 방법이 다양합니다. 뭐 전기공채는 뻔하지만 경력이라든지 뭐 과거에는 인턴도 많이 채용했었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은 일단은
뭐 스펙을 전혀 안 본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학력도 보지 않고 뭐 학과 뭐 그런 많은 부분을 얘기는 하지 않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마지막 가서는 다 나타나는 거죠. 필기시험 학기 가면은 면접만 학기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신원조회하고 뭐 다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은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이라든지 학과, 학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 토익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뭐 제2 외국어, 영어 성적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일정하게 직렬별로 해외 같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850점, 뭐 북한 정보 같으면은 뭐 과거에는 한 780점에서 뭐 820점, 뭐 이래서 안대방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700 뭐 800점 정도, 800에서 820점 정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도로 대체적으로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일정하게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회화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점수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원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서류 전형의 컷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도 좀 글쓰기 능력도 좀 중요하고요. 사실상 뭐 가서 얘기하면은 북한 조선 노동당 간부를 만났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평양 김일성 주석궁중에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 말로 한다 해 보고한다 해가지고 야 너 정말 좋은 보고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들은 얘기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게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써야 되면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마가 구라를 치는지 구라를 치지 않은 것인지 뭐 근거가 뭔지 말이 지금 얘기 쭉 흘러온 게 논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려고 하면은 자기도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보고서도 써야 되니까 이걸 시험에 치는 거죠. 시험에 그냥 와서 뭐 사람 만나고 술 잘 먹고 같이 노래 잘 부르고 뭐 이런 노는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활동이라는 자체가. 그 다음에 신원조사. 신원조사도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은 뭐 옛날에는 신원조사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돈에 8촌까지 한다는 거죠. 사돈 8촌.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고 내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부모 여기 가운데서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부모가 있어 내가 있고 또 이 부모에 또 여기 또 부모가 있고 그죠? 여기에 또 부모가 있고 이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이 막 있고 형제 자매들이 이러면은 사돈의 8촌이라는 게 뭐 형제 자매가 없이 독자 내려오면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좀 형제가 서너 명씩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자경 사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상 관련된 어떤 범죄라든지 뭐 6.25 때 이 사람들 누구 중에 하나가 북으로 자진월북을 했다든지 뭐 지리산 빨치산에 연루가 됐다든지 뭐 이러면은 일단은 신원조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뭐 그냥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도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사촌들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부분이 몰라요.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혹시 자기 뭐 직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일단 신원조에서는 걸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사업하다가 뭐 부도가 나서 뭐 구속됐다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사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체류 경험들, 해외에서 체류했거나 뭐 또 아니면 특수한 어떤 뭐 북한 정보를 했는데 내가 하나재단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봤거나 뭐 이런 것들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일정하게 수대방인데 내가 안대방인데 내가 방첩 논문 뭐 심사 대회에서 내가 뭐 상을 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그런 이력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정보화 보안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장점과 단점, 나의 장점이 뭔가. 뭐 내가 해외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은 해외 정보 정말 좋죠. 좋은데 나는 한국에서 꼭 김치찌개 먹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람들 만나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이게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해외 정보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거의 대부분의 정보 활동은 거의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면은 그 외향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활달하고. 그리고 또 상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인데 뭐 공무원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지만 공무원인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어깨에 딱 힘주고 이 사람들 고압적으로 대하면 상대 누가 와서 내한테 좋은 정보 주겠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재미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 사실은 뭐 공무원이든 어찌됐건 나중에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는 겁니다. 60살 되면 지금 되면은 만 60살 되면 조직을 거의 대부분 떠나는 건데 공무원들은 뭐 조직을 떠나도 60살부터 지금 90살이라든지 거의 뭐 100살까지 산다면은 100살까지 산다면은 한 30년에서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연금 받아먹고 골방에서 TV 채널만 낚시 채널만 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조직 떠나면 인맥이 다 끊어지거든요. 사실은 거의 끊어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인맥을 어떻게 잘 확장할 수 있는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이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뭐 많이 보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 한 30년 넘게 35년 정도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많이 만나는데 그때 퇴직한 사람들은 지금 한 90 서너 살 정도는 됐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 죽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 퇴직한 사람 죽었고 거의 뭐 놀다가 죽어요. 아파트 경비하거나 놀다가 죽어요. 자기가 물론 한 퇴직하고 한 2, 3년 정도는 뽀로크를 하거나 뭐 어디 법무법인 같은 데 가서 돈 몇 푼 좀 받고 아니면 공기업 같은 데 가서 돈 몇 푼 받고 자문 좀 하는데 거의 길어야 3년 정도 됩니다. 3년. 나머지는 거의 시간을 연금 받다 살다 죽는데 뭐 막걸리는 한 잔씩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뭐 다른 뭐 대기업 출신도 똑같고 뭐 대부분 공기업 출신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출신들도. 근데 지금 옛날에 제가 한 35년 전에 그때는 보통 퇴직하면 한 4, 5년 내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연금 나온 거 갖고 살다가 한 65세 되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한 5년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20년을 살고 지금 계속 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급여 외에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급여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일단 월급을 받아갖고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갑자기 뭐 어디 부동산 개발하는데 투자를 좀 잘해가고 팍 폭등해가고 100배나 폭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사는 게 공무원의 생활인데 어쨌든 퇴직 이후에 연금 외에도 내가 활동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경험과 지식들을 좀 축적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는 조직인가.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업무가 만족스럽고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을.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뭐 나훈아가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뭐 멘트를 좀 많이 날렸다는 거죠.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뭐 가수 이승환인가요? 또 그 친구가 또 내게 나와가지고 어른과 노인이라는 이제 이 하두를 들고 나온 거죠. 존경할 수 있으면 어른이고 나이가 먹으면은 그냥 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처럼 사실 우리 사회에는 뭐 국무총리를 하고 나와도 대통령을 하고 나와도 존경을 받는 사람 거의 드물거든요. 뭐 대학 총장을 하고 나와도. 근데 우리 뭐 정보기관에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나중에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존경받을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많지는 않은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 네탄야후 같은 이런 사람들 다 모사드 국장 출신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면은 거의 국회의원들의 한 30-40% 장관들 거의 절반 이상이 모사드 출신입니다. 역대 총리들 거의 대다수가 모사드 출신이고요. 뭐 벤구리온 공항 같은 경우, 벤구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구하고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뭐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 치고 교도장관 사람이 별로가 없고 나머지 수뇌부들의 거의 대다수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지난 60년 동안. 이게 우리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오케이 맞아 정말 국정원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지원하면 좋습니다. 뭐 지원한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올해도 4월에서 5월부터 아마 서류 전형을 할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서류 전형하면은 토익이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그 이력들 쭉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 5월 중에 5월 말이나 6월 초경에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가서 올해는 아마 7월 12일 날 시험 칠 것 같은데 거의 틀림없습니다. 시험을 치면 이제 필기 시험을 치는 거죠. 논술과 NIAT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은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7월 중에 거의 뭐 7월 말에 뭐 한 2주 정도 내면은 2주 이내에 그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주 내에 거의 2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바로 체력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체력 테스트 합니다. 뭐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한 19년 동안 이렇게 보면 체력 테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뭐 다리 좀 그냥 좀 달리기 조금 하고 아주 발굽혀기 조금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거의 체력 테스트 통과했는데 재작년이 2023년입니까? 2023년은 체력 테스트가 굉장히 좀 빡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굽혀기 몇 개 이상, 3개 이상 못하면 떨어지고 뭐 3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굽혀기 3개, 남자들도 뭐 일정하게 잇몸 일으키기가 뭐 못하면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상당히 멘붕이 왔는데 작년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체력에서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체력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정부하고 약간 보수 정부가 되면은 진보 정부는 좀 가급적이 좀 약간 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좀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은 뭐 그렇게 뭐 그냥 머리가만 좋으면 되지 뭐 체력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 이게 우리가 공수부대 특수부대 해병대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수 정부는 그래도 국정원 직원들이 말이야 체력도 좋아서 가서 해외 활동할 때 뭐 잡히지 않고 자기가 탈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체력 테스트가 정권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뭐 이 탄핵 사태가 아마 종결되고 하면은 올해 안에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체력이 그렇게 빡시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8월 달에 1회, 뭐 9월 달에 2회, 뭐 올해는 한 번만에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통상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합니다. 2회에. 그래서 보통 1회 면접은 직무 면접입니다. 직무 면접을 좀 빡시게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면접을 합니다. 인성 면접은 거의 많이 안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1차 면접, 2차 면접을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면접 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1차 면접 떨어지면 끝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가고 작년에는 1차, 2차 면접을 오전과 오후에 한꺼번에 다 하고 이걸 종합해서 아마 그 합격자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이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작년이 이례적입니다. 아마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은 아마 1, 2차로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나서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체력과 면접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10월경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아주 높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체 검사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 뭡니까 문신입니다. 문신을 하면은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 5cm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데 아마 5cm 이상 정도 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갱단들이 여기 그 귀 밑에다가 뭐 나비 문신 그리고 돌아다니고 어디에 문신들 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조직원들끼리 문신 보고 자기 조직원인지 아닌지 이렇게 찾는 뭐 이런 방식들을 하는데 사실 문신이라는 게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문신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거 또 그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 사람이라는 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은 금기입니다. 금기. 그래서 만일에 문신이 있다면은 지금 빨리 지워야 됩니다. 빨리 지워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신은 지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신체 검사에서 크게 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가 거의 뭐 대개 한 12월 달에 11월이나 12월 달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지금 뭐 1월 달에 신원조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래서 올해는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데 2024년 그 정기공채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면접 합격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조사를 합니다. 다양한 조사.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조사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다닌 학교들, 부모님이 살았던 어떤 그런 지역들, 뭐 이런 것들, 할아버지가 살았던 지역들, 뭐 이런 지역에 가서 탐문 조사도 좀 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강범위화 모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짓말 테스트도 하고 거짓말 테스트기 또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자기가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의심 나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질문합니다. 그게 신원조사입니다. 신원조사. 그걸 통과해야만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되면은 대부분 1월이나 뭐 2월 달 되면은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정도, 한 9개월, 10개월 정도가 그 채용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죠.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는 그런 채용 과정이다 보면 좋습니다. 서류 전형의 준비 전략들입니다. 뭐 일단 학교는 뭐 대학 이런 거 뭐 내가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은 뭐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뭐 해외 정보 같은 경우에 해외 정보는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중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그다음 해외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도 좀 많고요. 뭐 이런 게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학과는 상경이나 법, 공학, 외국어 계열이 뭐 많은 그런 편이고요. 특히 해외 정보는 외국어 쪽들이 많습니다.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좀 많고요. 학점은 뭐 3.5가 넘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2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즘 학점 잘 주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3.2를 받는지는 제가 좀 이해는 못 되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학점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학과들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과에서 뭐 불리하게 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그 시험 치고 가서 면접하고 내 잘 설명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당신이 왜 이런 학과 나오는데 여기 지원했느냐 이런 묻는 경우도 있지만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 뭐 한자 자격증, 뭐 한국사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한자 자격증은 실제로 업무에 보고서 내부 보고서가 한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 그 학교에서 한자 안 배운다면서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자 수업 있었어요? 예. 여기는 있었고 여기는 없었죠. 그죠? 한자 수업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인간한 거는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내부의 보고서들이 한자를 많이 씁니다. 뭐 알리기 어려운 것들 군 했는데 군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시흥군이 뭐 어떻게 군이 유명하다는 김포도 군이 시가 됐지. 군이 어디 있지? 양구군, 예. 강원도 양구군, 뭐 철원군, 뭐 이런 것들처럼 이 군하고가 같은 거니까 이 군을 이제 한자로 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주로. 뭐 이러다 보니까 내부의 보고서 대통령 하는 보고서나 내부 보고서가 한자를 적절하게 많이 섞습니다. 한글이 우리 소리 글자다 보니까 그래서 한자 자격증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도 자격증입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각 3단입니다. 3단. 태권도 2단, 검도 2단, 유도 2단, 합기도 2단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개가 3단이 돼야 됩니다. 한 개가 3단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도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또 무도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 기간 동안에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유도도 많이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체포되거나 내가 또 상대를 체포할 때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유도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아직 뭐 20대는 그렇게 나이 들은 건 아니니까 뼈가 아직 안 굳었으니까 유도 배우면 금방 배웁니다. 금방 배우니까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3단 2단인데 3단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따면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토익, 토플, 탭스, 플렉스 다 인정됩니다. 대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토익을 하는 거죠. 토익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의 뭐 요즘은 한 780점에서 뭐 900, 800 한 50점 사이로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점수를 적정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스피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자격증 한 개하고 맞먹습니다. 자격증 한 개. 그래서 내가 좀 영어 회화에 자신이 있으면은 그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하나에 맞먹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프랑스, 스페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해외에서 살아서 뭐 중국어, 일본어 능숙하게 잘한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갖고 내가 잠깐 뭐 가갖고 찍으면은 그냥 딸 수 있다. 이러면은 뭐 따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 좀 6개월 정도 빡시게 공부해야만이 딸 수 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영어에 집중해서 영어 성적을 더 훨씬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과거에는 항목이 5개였는데 지금은 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개로 줄어들어서 국수정원에 입사하는 목적, 뭐 이런 것들, 지원 이유,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자신의 가치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사실 서류 전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목이 적어졌다 해서 중요성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소개서 보면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게 거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백력입니다. 장교나 사병, 미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장교로 제대했다 해서 그렇게 유리하거나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크게 불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 회계사, 통번역사 뭐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유리합니다. 일단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학위도 거의 한 자격증 하나하고 거의 막 먹습니다. 석사학위 있는 경우에 뭐 지금 올해 2학년인 대학원 2학년이다 그러면 내년에 석사학위 딴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약간의 그리고 또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직장 한 2년 차다. 뭐 3년 차다. 직장 다니면서 보니까 국정원하고 관련된 업무를 좀 해봤다. 아주 유리합니다. 면접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학년들이 많이 4학년이나 그냥 공부만 전업으로 한 1학년 그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 이내 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는데 지난 한 4, 5년을 보면은 그 약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시험 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종합을 평가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는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이 그 강의장이 한계가 있고 시험 용지도 한계가 있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감독관도 돈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정도를 갖추면은 서류 전형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의 거의 한 70%가 원서 제출하는 학생들 70% 이상이 서류 전형에 떨어집니다. 시험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서류 전형에 한 70% 이상 떨어집니다.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 뭐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한 70% 이상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갖추면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아주 낮습니다. 100%라고 합격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서류 전형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ET입니다. NIAT입니다. 정보 적격성 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수리 추리, 인지 지각, 직무 마인드, 정보 역량, 논리 게임,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140문항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수리 추리 이 부분들 전체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PCET 공무원 7급 PCET이라는 시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PCET은 지금 거의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국정원 수험 시험 친 학생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서 국정원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정원은 문제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100% 똑같은 기출 문제는 없다. 그냥 복귀해서 유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PCET을 반복해서 시험을 치시면은 공부하고 좀 많이 풀어보시면은 국정원 가서 NIAT 시험 문제에서 뭐 그렇게 어렵게 뭐 생각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뭐 넘사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시사상식, 뭐 이런 것들이 30문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국가정보학 책 보고 그동안에 한 19년 정도 기출문제는 열심히 기출문제는 어쨌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거의 대다수가 국가정보학이 한 20문항 정도 나오고 시사상식이 10문항 정도 나오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뭐 이거는 거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마인드는 적성검사입니다. 적성검사 이거는 뭐 당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언어 논리 추리와 기초 이론, 수리력, 도행 도식 해서 기초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책을 내서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서, 기본편 3개, 그 다음에 그 응용 3권, 그 다음에 심화 3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좀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은 기본까지는 출간돼서 교보라든지 S24 알라딘에 가면 지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저희는 만들지는 않고 이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그래서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종이책은 없습니다. 이북으로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사실은 논술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문학과 나와서 신문사 기자 30년 해도 글 잘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국문과 교수들, 대학에서 국문과 교수들도 글 잘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타스크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자신의 주장과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주장과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논술 문제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건데, 찬성한다면 찬성한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성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뭐 2023년도 논술 기출 문제는 북한과 통일을 바라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통일을 바란다, 통일했으면 좋겠다, 나는 통일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왜 통일을 하면 안 되는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주장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득력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비판적 사고 능력, 바람직한 미래사회, 한반도가 통일돼야 되느냐, 통일되지 말아야 되느냐, 건전한 시민의식, 그 다음에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판단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술 시험의 평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본 국가 방역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면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확산을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염병의 역사, 중시의 흑사병이라든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사스라는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혔느냐, 그 다음 백신이라든지 뭐 항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자기가 법학과를 나왔던, 행정학과를 나왔던,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던, 뭐 예를 들면 수학과를 나왔던,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뭐 살았다면은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를 접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알고 있을 내용들이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그렇죠, 그죠? 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 의료 영역과 민간 의료 영역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사회의 어떤 불신. 사실 진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메르스 사태 때, 사스 사태 때는 뭐 그렇게 별 신경 안 썼어요. 코로나 때는 뭐 저도 공포에 느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폐가 시큼해서 죽는다고 그러고, 뭐 막 중국에 사람이 죽고 나가고 미국에서 사람 죽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포가 젖어들고, 혹시 또 사람 만나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전염해 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코로나 3년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회,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또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낯선 사람과 만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와, 정말 저도 아직까지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때 상당히 좀 쇼킹했던 거죠. 쇼킹했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공무원 4명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서 명절 때 그 뭡니까 차례도 못 지냈잖아요. 제사도 못 지내고 생일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이렇게 제사도 같이 안 지내고 차례도 안 지내니까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흩어졌어. 이제는 안 지내려고 해요. 사람들 안 지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안 만나고 하니까. 아마 요번 설이나 뭐 이럴 때도 사람들 거의 친인척들 많이 안 만나질 것 같은데 그때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괜히 모여가지고 뭐 음식 한다고 그러고 뭐 뒷바라지 해야 되고 서로 또 뭐 만나고 괜히 안 좋은 얘기하고 묻지도 않아야 질문들 하고 이러면 싸움 나고 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어쨌든 뭐 코로나19로 국가 방역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가가 왜 이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사회적 가치와 어떤 부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끌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 역사와 핵심이라는 책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지금까지 19년 동안 13판은 13번을 개정을 했는데 뭐 다음 주에 14판이 나옵니다. 14판. 14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14판까지 제가 19년 동안 20년 동안 14판의 새로운 버전들을 냈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들 국정원이라든지 군무원 시험 문제들을 거의 다 제가 복원해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만 공부하시면은 거의 뭐 이 책은 논술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또 나중에 국정원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괜찮은 지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만큼 많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책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 책도 뭐 가장 오랫동안 20년째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이라고 지난주에 출간이 됐습니다. 개정정보판인데 과학적인 조립식 논술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우리나라도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서론과 본론을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학생들을 20년 정도 가르치면서 첨삭하고 조언했던 뭐 그런 어떤 노하우 실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동서양의 철학,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정도만 읽으시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거의 대부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책만 읽으시면은 국정원 논술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9판, 이것도 뭐 다음 주 되면 10판이 나옵니다. 10판. 지금까지 2010년부터 15년 동안 계속 국정원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전형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면접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기가 궁금해하는 지금 20년 동안 제가 그 학생들을 상담했던 내용들 질의응답 Q&A 같은 경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 좀 보시면은 이 안에 모든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국가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 빼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에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나오면 그때 좀 이북으로 9,900원입니다. 쌉니다. 이북으로만 판매합니다. 종이책은 없습니다.
이 책은 종이책인데 시판부터는 종이책은 없습니다. 사 보시면 이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국정원 7급 인턴 경력직 면접 합격 가이드북, 9급 면접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또 책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집필해서 내고 있는데 이 내용에도 보시면은 면접에 그동안에 있던 한 20년 동안에 면접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국가 비밀이 아닌 내용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거의 따라서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100% 동일한 내용이 면접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이 뭐 학생들에게 시험 칠 때도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요. 또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한테 면접 문제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억지로 묻지는 않습니다. 묻지는 않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면접에서 이런 답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적절한지 모르겠다, 합격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꾸준하게 상담을 한 20년을 경력직도 그렇고 뭐 인턴도 그렇고 뭐 정기 공채도 제가 면접을 한 20년 동안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제가 듣게 되고 그 부분 중에서 뭐 공개도 무방하고 또 이 정도는 학생들이 준비해 가면은 합격 확률이 높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 정리하고 백그라운드 지식도 꼭 필요한 지식들도 국정원의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정원법에 관련된 그런 어떤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뭐 2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4,900원입니다. 쌉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궁금해서 하는 학생들한테 최소한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또 국정원의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해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치팅하지 않고 진짜 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서 낸 책입니다. 뭐 꾸준하게 많이 팔립니다. 꾸준하게 많이 팔리는 책이고 이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항의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아주 제 나름대로 채용 프로세스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9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는 스타벅스 사 마시는 가격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책 선전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7월 시험 대비해서는 벌써 지금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라서 이미 기초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물론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빠르게 집에서 복습을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은 배려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1월은 지나서 기본 마스터 과정도 2개월인데 1개월은 지났습니다.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지금 서류 전형에 대한 뭐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격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마스터, 응용 마스터 2달, 심화 마스터 2달,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이 6개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출 예상 문제들을 기본 마스터 좀 많이 좀 보고요. 응용 마스터에서는 이론이라든지 글쓰기를 직접 해보는 이런 부분들, 심화에서는 모의고사, 뭐 최종 마무리, 뭐 실전 모의고사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6월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 낼 때 되면 자소서 첨삭 뭐 이런 부분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거의 뭐 논술, 언어 논리 3시간, 수리 3시간, 도형 3시간, 정보 소양 2시간, 논술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몇 시간입니까? 15시간입니까? 18시간입니까?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철저하게 좀 해주고 있고 학생들하고 가급적이면은 좀 뭐 2월부터는 좀
관리 지도형 그 그룹 스터디를 좀 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스터디하고 뭐 이리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면은 야, 너 너무 정말 글 잘 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서로 칭찬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실력이 잘 안 늘어요. 면접도 똑같아. 너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와, 내용이 너무 좋아.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보고 지적해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실력이 늘립니다. 사실 뭐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는 것도 많은 부분은 실력의 향상보다 자기 만족이에요.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놀지 않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심리적인 만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뭐 몇십 년 동안 사람 가르치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5개월 정도 5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 성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보완하고 빨리 갖추고 나서 NIAT하고 논술하고 좀 빡시게 공부하는 게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합격만 한다면은 이 필기시험 합격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 면접이 일반 공무원보다는 어렵지만은 뭐 넘사벽은 아닙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빡시게 준비하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면접을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필기 시험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국가 비밀이 아닌 이상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뭐 서로가 비밀 보안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그 사청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100분입니다. 100분. 논술은 100분이고 뭐죠? NIT는 몇 분입니까? 예. 20분씩 각 20분씩 예. 예. 예, 예. 그럼 몇 분이에요? 몇 분입니까? 80, 90분 아닌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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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분이에요? 계산이 잘 안 돼. 120분이요. 예. 120분이라면 120분입니다. 논술은 100분입니다. 논술은. 예. 예. 예, 같이 다 봅니다. 예. 당일 같이 봅니다. 예. 쉬는 시간이 있는 것 같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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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부정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인성검사 예. 예. 이론책입니다. 이론책. 예. 그 이제 뭐 요약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쭉 좀 그 책처럼 이렇게 설명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책이죠. 예.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시간 같은 걸 별로 은하고 별로 해서 하는데 어쨌든 120분에 100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행정 쪽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 보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4층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4층에서 개별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